노유진의 정치 카페. 지난주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4세 여아 폭행 사건, 그 비디오 보셨나요?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좀처럼 충격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어제 오늘 또 다시 들리고요. 문제는 현재 상황이 지난 2010년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하던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 외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 언론의 관심 등등 거의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출산율 감소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는 요즘 어디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계속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서도 민간에 보육 서비스를 넘긴 채 CCTV로 부모들을 달래려는 정부의 태도. 글쎄요, 이번만큼은 보육의 공공성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다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카페 34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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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안녕했고 우리 이제 귀국을 환영합니다. 비행기 타고 바다에 안 빠지고 잘 갔다 왔나 보네. 예, 잘 다녀왔습니다. 유럽에 갔더니 뭐 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셨어요. 독일 국민들은 잘 계시고. 예,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한테 인사 전했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못 만났어요? 시간을 좀 못 냈습니다. 뭐 아들내미하고 노느라고? 같이 여행도 좀 가고 체코 프라하도 좀 가고요. 그래요? 가서 이제 유태인 공동묘지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 또 개토. 사진도 찍고. 개토에 이제 유태인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아들내미 성적은 좀 향상됐어요? 그게 참 영원한 문제인데 참 이거 맘대로 진보주의자라서 공부 잘하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근데 독일에서도 성적 따지는 모양이지. 아니 이렇게 웬만하면 안 따지겠는데요. 1, 2, 3, 4, 5점이잖아요. 수음이 양가. 그런데 나는 우리 아이를 통해 가지고 독일에 6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니까. 고득점인. 고득점자예요. 대통령 시켜야 되겠다. 또 하나 문제는 얘가 욕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뭐 아이패드 사줄까? 관두라고 하고. 아이폰 사줄까? 관두. 효자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좀 나아져야겠다는 욕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좀 잘해야겠다는 욕망이. 그냥 득도하셨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해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걱정해요. 지금. 대단한 조기 교육을 시켰나 보다.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저 없는 사이에 두 번. 내가 두 번 진행하느라고 욕받지. 역시 저의 빈자리가 느껴지던가요? 뭐 엄청 컸지. 뭐 아무리 헤엄을 치도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그 진 교수의 빈자리를 메꿀 방법은 없더라고.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카페 34회 시작하겠습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오늘 타임라인 두 꼭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국정구상 기자회견에 관한 해설을 하느라고 다른 걸 일체 못했는데요. 국민의 심장에 염장을 지르자 뭐 이런 독특한 국정 철학. 그때 그걸 피해서 독일에 간 분도 계시죠? 제가 그걸 피해서 갔습니다. 근데 못 피했나 봐요. 갔다 와서 접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도 뭐 그날 없었다는 것만 얼마나 다행이야.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그 국정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 뒤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걸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죠. 35%. 뭐 갤럽 조사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5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고 60대까지도 심지어 대구 경북 지역조차도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다.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약간 후폭풍이 있어요. 이제 비선 국정 개입 파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진행 중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수첩 파동.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그 영화에서는 씬 스틸러라고 그러죠, 그죠? 그 김무성 대표 아드님이 영화 배우예요. 아세요? 압니다. 아들한테 연기 지도를 좀 받았나? 이제 이 한간에는 이 김무성 대표가 수첩을 펼쳐놓고 있던 그 사진 찍힌 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느냐, 아니면 뭐 우연이었느냐를 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뭐 이제 그 메모에 들어있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새누리당 비대위원 했던 이준석 씨 젊은 피였고 그건 밝혀져 있고요. 청와대 십상시로 일컬어졌던 멤버 중에 하나였던 음종환 2급 행정관, 이게 선임 행정관이에요. 신속히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근데 이게 수첩 노출이 어땠던 것 같아요? 연기 혹은 실수? 실수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노트에 적을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들으면 아는 건데 그걸 굳이 뭐 노트에 적어놓고 그럴 필요는 없었던 거고 그걸 펼쳤다는 건 왜냐하면 여러 번 찍혔잖아요. 그분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걸 또 반복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다분히 의도적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이 처음에 볼 때는 알쏭달쏭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도 또 이준석이 제공을 했잖아요. 저는 이 전체가 실제로는 다 사실상 기획된 거다라고 봐요. 하여튼 그 수첩이 보니까 뭐 다른 어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그 바로 위에 적혀 있는 다른 실장 내용들 실장 그 이전에 그게 이제 그 전날 메모 그 다음날 메모에서 실제 그 수첩을 펼쳤던 날 며칠 전의 그 페이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안 그게 이제 맞는 본인은 거죠. 뭐 뒤적이다가 그게 잡혔다 그러는데 뭐 진실은 본인이 알겠죠. 우리는 뭐 이렇게 추측하는 것밖에 아닌데 하여튼 뭐 찍히도록 이렇게 피사체로서 찍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그리고 의도했던 결과를 거뒀죠, 사실은. 이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이제 김무성 대표의 평소 성격을 보더라도 좀 그렇고 그런데 청와대에다가 대놓고 뭐라고 하기가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우선 그 수첩 노출되었던 수첩면을 보면 이준석 씨가 전해준 이제 KY가 문건 사건의 배후다 이런 내용이요. 네, 김무성, 유승민이죠. 네, 네. 그게 이제 수첩맨 하단에 있었고요. 그 바로 위에 수첩 그 페이지의 중간에 있던 게 실장 점점 찍고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라서 통화도 만나기도 어렵다. 요게 그 중간에 적혀 있어요. 그 위에. 근데 시간순으로 보면 이준석 씨한테서 그 얘기를 들은 것이 먼저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실장하고 통화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실장이 전화를 안 받았고 그런 식으로 문자만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상으로는 그게 뒤잖아요. 근데 뒤에 일어난 사건이 더 위에 적혀 있다는 거는 이 수첩이 원래 적힌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고 노출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편집한 수첩이다. 그리고 예. 그 뭐 이준석 등 이름이 나오는 것도 이준석이 한 얘기 플러스 알파예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이준석이 들은 얘기만 쓴 게 아니고 따로 조사한 얘기에서 그 어떤 더 파악된 정보까지 추가해서 쓴 거죠. 여하튼 뭐 아주 뭐 청와대하고 맞짱 뜬다 이런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또 예, 효과는 다 누린 예, 그런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비선 국정 개입 파문 이것은 이제 국민 다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이 박관천 전 행정관, 박관천 경정이 구속 기소됐고요.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씨가 불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 공판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산케이 신문 지국장 가토 씨, 예. 예, 그분에 대한 공판도 아마 오늘이 1월 19일인데요. 예. 오늘 아마 오후에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압니다. 정윤회 씨 증인 출석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공판들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이 공판 과정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비선의 국정 개입 파문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좀 점검을 해두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음정환 청와대 행정관이 이준석 전 비대위원한테 이제 한 이야기 중에 왜 박지만 편드냐 그 얘기가 있었던 걸로 이제 후속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갈등이 이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 씨 등등 이 한 묶음하고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씨 쪽 한 묶음하고 이 둘 사이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불거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걸 시사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련해서 그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이 승마협회 관련해서 뭐 이렇게 국장과장 경질하라고 한 박 대통령 발언 옛날에 공개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태권도 협회 등등에 관한 거라고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는 해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태권도 그 심판 비리 사건이 일어난 거는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달 전이었거든요. 예.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지금 문화부에서 대책 세우고 있는데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조처 안 했다고 공무원 자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최근 한겨레 보도에 이게 나왔죠. 정윤회 씨, 최순실 씨 부부가 지금은 이혼했지만 그 전에 딸 마장마술 이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이 독일에서 말을 5마리 수입했다. 예. 예. 몇 억짜리씩 마리당. 예, 말이 한 마리 얼마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되게 이제 다운 계약서로 세관에는 되게 한 3, 4천만 원에 수입하는 걸로 신고됐고 5마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벌 딸도 아닌데요. 그중에 3마리는 합해서 10억이 안 된대요. 1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네, 10억 가까이 된다. 한 마리에 이제 3억 정도는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는데 한 달에 2천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건 이제 한참 지난 뉴스인데 이제 새삼 이 시점에서 정윤회 씨가 실세냐 아니면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 씨가 실세냐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뉴스긴 한데 한번 회고해보고 싶어서 이제 같이 좀 소개를 하면요. 지난해 12월 4일 날 고발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날 입었던 빨간 한복 예. 그거를 최순실 씨가 직접 한복 전문점에 어치수하고 다 해가지고 가져갔다. 뭐 1,000만 원이라든가 그랬죠. 아니요, 뭐 말로는 350만 원, 350만 원. 뭐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뭐 이런 한복을 해가고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되게 제가 이 뉴스를 다시 소개한 이유는 대통령하고 가깝냐 안 가깝냐를 알아보는 제일 첫 번째 그 징후들 중에 하나가 어치수를 아냐 모르냐예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2002년도 1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네. 저기 저 시내 시청 근처에 서울시청 근처에 유명한 오래된 양복점 쪽에서 부탁이 왔어요. 저한테.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 당선자 내외분 옷치수를 알아주면 옷 한 벌을 저한테 그냥 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습니다. 이러고 어느 분이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진짜 측근이 아는 거죠. 이걸로 보면 정윤회 씨가 아니고 최순실 씨가 실세다. 이 얘기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어서. 유시민 작가가 측근 아니었구나. 네, 측근이라고 생각했는데. 청와대 들어가시기 전에는 뭐 하루에 4-5시간씩 같이 있었던 분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자, 이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금주에 진행되는 여러 공판들이요. 한 가지 또 빠진 게 그 일개 행정관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얘는 쓸 거고 쟤는 안 쓰고 무슨 인사권자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그 권한이 얼마나 이제 막강한지를 갖다가 역으로 1개가 아니고 10개였죠, 총. 예. 십상시니까. 예.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이게 행정관이 거의 뭐 대통령 수준에 할 수 있는 인사권자의 발언을 하거든요. 얘는 안 되고 뭐 얘는 뭐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사명감이나 뭐 또 뭐 좋게 얘기하면 충성도나 또 그 스스로 이렇게 그 부여하고 있는 또 위치, 역할 이런 것들이 뭐 다 비슷한 거죠. 예. 그 이제 청와대 분위기를 짐작할 만하죠. 이 엄정환 행정관, 이 선임 행정관 원래 비서관 달아야 되는데, 그죠? 88년도 대학 입학한 학번이니까 지금 40대 이제 후반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나 당내에서의 경력이나 이렇게 보면 비서관을 달아야 되는데 이제 행정관 달고 있으니까 선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상시 중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고 또 안봉건 비서관하고 같은 대학 동문이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발언에 사용한 그 용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뉘앙스를 보면 실제로 내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의식 이런 것들이 그냥 읽히죠. 네. 청와대 그 이른바 십상시 비서관들, 행정관들의 이 정서적 상태나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또 하나 포인트는 이제 이준석 갖다는 했던 말. 근데 이준석이 이제 번복을 했죠. 근데 저는 했을 거라고 믿는데, 예. 뭐 여자 문제 건드리고, 뭐 회사 문제 건드리고, 그러니까 사실상 협박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이분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그 까겠다고 하면서 근데 까지 않은 그 뭐 카톡 메시지 보면은 부탁도 했다라는 건데 취업을. 예. 근데 여하튼 그 방송사 일부 방송사의 그 출연 종편과의 그 출연 문제가 이 청와대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거꾸로
청와대의 어떤 이 오다에 의해서 뭐 잘 출연하던 사람이 잘리기도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거죠. 상황이 지금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난번에 1월 1일 날 우리 그 JTBC 신년 토론 리턴 매치 했을 때 제가 그 전원책 그 전 자유경제원 원장님한테 잘리셨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종편 나가서 뭐 환관 뭐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가 바로 잘렸나 봐요. 예, 자유기업원 6군데에서 자유경제원 원장을 잘렸을 뿐만 아니라 그날 하루 그 다음 날 하루 동안 6군데인가 출연 예정되어 있던 종편 방송이 다 잘렸대요. 와,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그분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하여튼 다른 데서 네, 본인은 얘기한 거 아닌데 본인은 그냥 부정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뭐 출연자 선별 내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언론을 하다 통제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마련이죠. 뭐 종편에 다 좋은데 뭐 보수 입장에서 하고 새누리당 편들고 종편만 그렇게 써요. 근데 뭐 다 좋은데 그 좀 수준은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 나는 거기 나오는 이른바 시사평론가 타이틀 들고 나오는 이상한 아저씨들 때문에 아무리 종편이라도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때는 음식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새로운 뉴스가 나오니까 저 어린이집 저 폐쇄해야 됩니다. 막 이런 이제 장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포스트 모던한 현상입니다. 장르파게. 예. 하여튼 뭐 이 정도 하여튼 이번 주 진행되는 뉴스 중에서 특히 박관천 경정하고 조홍천 전 비서관 공판하고 그다음에 상케이 가토지국장 공판 정윤회 정인 출석하는 거 등등과 관련된 후속 보도들을 좀 챙겨 보시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 가족처럼 얽혀 있는 십상시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함께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두 번째 꼭지는 정부에서 곧 3만 달러를 달성할 거다. 그렇게 이제 3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금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가 되거나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는 100% 된다. 이런 이제 정보 제공을 정부에서 했어요. 이제 전제 조건이 올해 성장률이 약 3.5% 수준 되고 환율이 좀 안정되어 있다면 계속해서 안정된다면 금년 중에 이루어진다. 기분 좋으세요? 3만 달러 시대 1인당. 뭐 기분 나쁠 건 없죠. 문제는 뭐냐면 그 숫자로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직접 느끼는 삶의 체감 지수 이런 건 뭐 과거보다 나빠졌다는. 15,000달러에서 3만 달러 오는데 뭐 한 5년 걸렸는데 그때 감 15년 전보다 2배로 잘 살게 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은 극소수일 것이고. 예, 지금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국민소득이 확 올랐지 1인당? 내가 받는 돈은 뭐 별게 아닌데. 환율 문제가 일단은 클 거고. 예,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3만 달러 달성 얘기가 나오는 건 첫 번째는 환율 하락이에요.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연평균 환율이 달러 환율이 1,095원이었어요. 1,095원. 근데 2014년도 작년도 평균이 1,053원이었어요. 그러니까 42원 정도가 내려온 거니까 약 4% 정도가 하락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계산상 달러 표시를 할 때 1인당 GNI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4% 증가한 겁니다. 자동으로. 두 번째는 작년부터요. 새로운 국민 계정 체제를 도입했어요. 2014년 3월 달에 도입했습니다. 이건 이제 2010년 기준이라고 해서 국제 기준에 맞게 새로 도입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딱 도입하니까 2013년도 국민소득이 22,000 몇백 불이었던 게 갑자기 26,000불이 돼버렸어. 이거 기준이 달라진 거네요. 네, 기준이 달라졌는데 이 기준 달라진 게 또 재밌어요. 그전에는 이 군수품 생산액이 있잖아요. 무기 만든 거. 이거는 소득통계 안 들어갔었는데요. 이 군수품 생산액도 포함시켰고요. 또 기업에서 하는 연구개발 투자 그것도 따로 이렇게 계산을 안 했는데 이거 포함시켰고요. 그 밖에도 뭐 방송국의 드라마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도 그 전에 안 넣던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갑자기 그 4,000달러 가깝게 작년에 가만히 앉아서 1인당 국민소득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26,000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키높이 옛날 기준으로 하려면 쓰는 거네. 3만 원에서 일단 4천을 까고 거기서 4%를 또 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원래대로 하면 2만 5천 정도로 보면 되는데 환율 하락 효과하고 이제 그보다 더 크게는 이제 국민계정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그냥 명목 소득이 확 올라간 거죠. 아, 소득 증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통계라는 게 결국에 이제 프로파간다의 어떤 도구가 돼 버린 건데 또 우리 이제 청취자들이 아셔야 될 게 이 국민소득이라면 근데 뭐 예를 들면 3만 달러 근데 우리 집은 지금 식구가 4명인데 곱하면 1인당 3만 달러면 12만 달러인데 그러면 1억 2천만 원인데 1억 3천. 1억 3천인데 그게 되냐 안 되지 않느냐. 근데 대개 보면은 이 국민소득이라는 게 이제 가계소득, 기업소득 그다음에 이제 정부소득까지 합쳐진 거고 그중에서 이 기업소득 그 가계소득 부분이 늘어나는 그 비율이 성장률이 기업 소득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우리가 특히. 네. 그렇죠. 근데 왜 체감을 못 하겠냐. 이 3만 불 시대에 왔고 뭐 졸지에 2013년도에 2만 2천 불이었어요. 우리 그 GDP 1인당 국민 소득이. 그러니까 2012년도에 약 2만 불이었단 말이에요. 2만 불 하던 게 몇 년 만에 갑자기 3만 불이 되냐. 근데 그 원인은 이제 환율 문제하고 새로운 이제 국민 계정 기준 도입인데요. 근데 왜 체감을 못 하겠냐 이렇게 보면 우선 실질 성장률이 3% 수준에 불과하죠. 지금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향상되질 않았어요. 두 번째는 가계소득 비중이 지금 이제 노희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975년도에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79%가 약 80% 가계소득이었어요. 약 80%. 영국이 지금 그렇죠. 근데 2014년 작년은 얼마냐? 61%예요. 약 6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 한 30년, 40년 동안에 비중 자체가 줄어들었네요. 80%에서 60%로 25% 이제 20%포인트가 빠져버렸기 그러니까 때문에.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 하더라도 기업적으로 더 많이 간 거지. 이제는 60밖에 못 벌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더 많이 가고. 기업으로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결과 기업 부채가 15년 사이에 그 4배로 4분의 1로 줄어든 대신에 우리 그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가계부채 훨씬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또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게 세금 때문인데요. 이제 지난해 2014년에 세금 거친 걸 봤더니 법인세는 7천억 원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이제 부가가치세도 5천억이 줄었어요. 부가가치세는 왜 줄었냐면 소비가 줄어들어가지고 여기는 소비세니까요. 근데 뭐가 늘었냐 하면 소득세가 3조 9천억이 늘었어요. 지난번에 과표를 다시 이제 해가지고 중산층이 좀 더 내게끔 만들었어요. 예, 그 2014년도치가 이렇게 된 거예요. 4조 원 정도를 소득세를 더 걷었어요. 근데 금년에 보면 지금 연말정산 때문에 아우성이잖아요. 예. 원래 연말정산을 하면 돌려받는 건데.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제 내게 생겼어요. 90%가 돌려받았어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법 통과시킬 때 5,500만 원 돼야 더 내게 한다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정산을 해보니까 한 3,500만 원 되면 벌써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봉 세전소득 3,500만 원 이상에서 그전에는 20, 30만 원, 30,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 3,500만 되더라도 한 20만 원 더 내야 되고 연봉 5천 넘어가면은 막 돈 100만 원씩 더 내게 되니까 80만 원 더 내게 되죠. 예, 지금 뭐 이게 지금 아우성이 나는 겁니다. 지금. 13월에 월급이 아니라 13월에 부채네요. 13월에 세금이죠. 세금이죠. 예,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요. 지금 세계에서 웬만한 우리가 아는 나라 중에 국민소득 제일 이제 1인당 GDP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스위스? 예, 노 대표님도 그렇게 보세요. 2013년 기준 데이터만 지금 저한테 있는데 사우디 스위스가 무지하게 높아요. 우리나라가 26,000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26,000이었어요. 그때 스위스가 89,500. 와, 약 4배 정도 되죠. 더 높은 나라가 있어요.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02,500. 미쳤어. 요즘 아시안컵 축구하고 있잖아. 호주하고 우리가 이제 3차전 예선리그 3차전에서 1대0으로 이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탑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호주가 64,500이에요. 노래가 10만씩 넘나. 와, 세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다음에 미국이 호주만 오른쯤에도 한 7만 정도 좀. 미국이 54,600 정도. 예, 미국은 그렇죠. 독일이 한 47,000. 일본은? 일본이 이제 2013년도에 약 4만. 예, 우리나라의 2배까지는 안 되고 한 1.67배 그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기준으로 해도 26,000이니까 아직 한참 멀었죠. 근데 뭐 수치 올라가는 게 나쁠 건 없는데 명목 소득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체감을 못하니까 이런 뉴스를 볼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거기다 이제 담배값도 올랐죠. 기분이 아프죠. 네, 담배값 올랐고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차례는 소주가 될 거라고 예고를 했다는 보도가 술값도 나오고 오르고. 있죠. 네. 화환병 나오겠네 이제. 예? 아니 이제 뭐 주세까지 올리면 이제 그 병이 이제 여러 용도로 또 변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3만 달러를 금년도에 돌파하고 4만 달러 시대도 곧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이 뉴스를 보면서. 아울러서 이번에 소득세 이렇게 연말정산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그렇거든요.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세전소득에서 뭐 배우자 기초공제나 자녀공제나 이런 거 공제 액수를 아예 소득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세액공제는 그걸 안 빼고 그대로 해서 세액 산정한 다음에 거기서 뭐 자녀 하나당 얼마 이렇게 세액을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누진세 성격이 훨씬 강한 진보 쪽에서 좋아하는 제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뭐 2차 함수 이렇게 보면 누진세제니까 그 4분면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위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득공제를 하면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고요. 세액공제를 하면 밑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소득공제를 하면 소득 구간 전체에 대해서 이 과세 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누진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나요. 이거 자체는 잘된 일인데 뭐가 불만이냐? 그러면 법인세를 이렇게 많이 깎아줬고요. 그래서 법인들이 그 사내 유보를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도 안 하고 회사 안에다 재워버렸고 그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만 소득으로는 안 잡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고소득층에서 실제로 낼 만큼 돈을 안 내고 그리고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을 이명박 정부에서 왕창 깎아줘서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부가세 세수가 줄어들 정도로 소비 여력이 없는 판국에 이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중산층 세부담만 왕창 늘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거기다가 담배값 올리고. 그런 스토리지 이 자체가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자체가 잘못된 정책은 아니다. 이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참고로 유시민 작가는 담배를 끊으셨어요. 예, 지금 오늘 이제 4주 됐고요. 4주차 이제 5주차 들어갑니다. 저기 녹음실 담당하시는 분도 백 PD 끊었어요? 예. 제 주변에도 요즘에 그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많던데. 박근혜 정부의 그 정책에. 진중근 교수는 독일 가서 6유로짜리 9,000원짜리 담배 피우고 오더니 여기 와서는 담배값이 싸게 느껴지는지 계속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원래 딱 끊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6유로를 딱 하고 피면서 생각든 게 그래도 한국은 아직 싸구나. 독일이 우리나라 국민소득 2배잖아요. 예. 유럽이. 요즘에 금연하는 분들은 일종의 그 조세장의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저항군의 대회를 그래서 저는 한 갑을 사서 반만 피려고 이제. 진중근 교수가 지금 정의당 당원 아니에요? 평당원? 예, 평당원. 이건 계속 담배를 피운다는 건 당성이 부족한 거지. 예. 아니 저 한 갑 사서 이렇게 반만 피울게요. 아니 그러면 뭐 박근혜 정부에 뭐 1년에 100만 원 넘게 세금을 추가로 갖다 바쳐도 좋단 말이야. 뭐야. 저희 그러지 않아도 흡연자들 지금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있어요. 이제 술집에서 담배 못 피우고 길거리에서 펴도 잡아가고 막 벌금 물리고 이러는 판에 여기서 정치적으로 또 한 번 탄압을 받네. 그건 탄압이 아니지. 아니 금연함으로써 저항하면 되잖아요. 그래 이거는 사실은 담배세는 합법적 탈세를 할 수 있어요. 합법적 조세 저항이 가능해. 안 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끊을 생각이 없는 거지 지금. 예, 아직은. 조세 돈 많은가 봐, 담배도 피고. 반만 핀다니까. 네. 오늘 타임라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정의당이 여러분들께 빚을 좀 지려 합니다. 2016년 20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철탑에 오르지 않고 안전을 위협하는 관료 마피아를 몰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세모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달라지기 위해서 정의당 국회의원 20명이 필요합니다. 진보 정치가 아직 실현해보지 못한 원내 교섭단체의 꿈, 미리부터
준비된 후보들을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정의당 20펀드는 이자와 함께 2016년 4월 30일까지 돌려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20명 정의당 국회의원을 만드는 20억 정의당 펀드. 여러분들의 십시일반이 정의당의 친환경 연료가 될 것입니다. 노회찬의 증문즉답. 네, 이번 주 증문즉답에는 그 유명한 김영란법, 최근에 국회 법사위에서 김영란법을 좀 더 강화한 그런 법안이 일단은 정무위원회 법사위가 아니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를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와 달리 또 국회 법사위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법을 일단은 이 법의 전진을 일단은 정지시켜 놓은 지금 상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들어보시죠. 노회찬의 증문즉답 사연캐스터 정의당 기획홍보실 임은성입니다. 오늘의 증문즉답은 네이버 정치카페로 보내주신 레뮤리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20대 중반 학생입니다. 이번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김영란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공직자와 그 직계가족은 대가 없이도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 듯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공직자와 자녀와 교제를 하는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100만 원이 넘는 목걸이 또는 노트북 등의 전자제품을 선물하면 이 법에 따라서 유죄가 되는 건가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겠지만 원칙적으로 유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직계가족까지 대가 없는 선물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자유주의 사회에서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노회찬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의 자제분이 애인인데 연인 관계에서 선물한 거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히 이건 이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뭐 우리 법이 이렇게 함부로 만들어지고 문제 많은 법이 통과되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법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법안이 아직 언론에서 다 이렇게 제대로 소개가 안 돼서 그런데 이 법에서 이제 예외 조항,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예외 조항에 보면은 이러한 사교, 의례적인 것, 또 사회 상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예외 처리한다는 게 있고요. 그 예외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시행령까지 사실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는가가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책 한 권 사면서 1,000만 원 냈다.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이냐. 책값이 예. 좀 비싸죠? 예. 그래서 금칠했나?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런 문제까지도 엄격하게 이렇게 제한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김영란법 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의 핵심은 뭔가면은 이 주고받는 금품의 성격을 뭘로 보느냐 하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처벌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민간을 집어넣느냐 마느냐. 이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세 가지 쟁점을 갖고 있는데 우선 이 법을 맨 처음 창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 경우에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하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법이 유명하게 된 거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하기 때문에 유명하게 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현행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는 금품의 성격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대가성. 돈을 주고받는 대가로다가 뭘 해준다거나 하는 또는 해주기로 약속한다거나 굳게. 이걸 참 근데 입증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 이제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만 현재 처벌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 들듯이 수시로 이렇게 돈을 갖다가 계속 주고 언젠가 떡값을 평소에 그렇죠. 명절에 뭐 이럴 때 주고 명절에 떡값 검사 같은 경우라거나 또는 이제 뭐 스폰서 검사 같은 그런 부분, 뭐 벤츠 여검사 뭐 이런 문제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과거에
대가성에만 처벌하던 정치자금법을 대가성 없더라도 돈을 주면은 주고 받으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게 지금의 현행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넓힌 거죠. 그래서 김영란법의 특징은 뭔가면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만 적용하던 정치자금법 강화된 내용을 이 법에 금품 수수와 관련된 이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와 관련된 이 법에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대가성이 없더라도 어떤 사람이 공직에 있는데 전혀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갖다가 1,000만 원씩 안기고 고생 많으시죠.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식사나 하세요 하고 1,500만 원을 준다. 불필요한 선행을 하지 말라는 그렇죠. 얘기죠. 이런 것들은 상례에 어긋나고 뭔가 당장에 또 구체적인 어떤 청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청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탁할 때는 돈을 안 주고 받지 그러니까. 그렇죠. 평소에 성금을 내는. 그래서 이걸 처벌하자는 게 김영란법인데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한 2년 동안 주물락 그리고 주머니 넣었다가 바지 호주머니 다시 넣었다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법을 내용을 좀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 대가성은 따지지 않지만 직무와는 확실히 관련이 있어야만 처벌하는 것으로서 어찌 보면 법을 후퇴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 법은 정부가 이렇게 수정한 법은 김영란법이 아니다. 박영란법이다. 사람이 달라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뭐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박영란법이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야당에서 법안을 2개를 더 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통합해서 정무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원래의 김영란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 따지지 않고서 공직자에게 건넨 100만 원 이상의 법은 처벌하고 100만 원 이하는 과태료로서 처벌하는.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는데 다만 이제 이걸 김영란법으로 다시 탈바꿈시키는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정부가 이런 한 푼 투자하지 않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마당에 언론기관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그 뭐 국립대학 교수는 적용되었는데 그러면 사립대학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다 보니까 사립학교 교원과 그다음에 그 언론사 임직원 같은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게 하자라고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사회적 권력 기관에도 그렇죠.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언론사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편해하겠네요. 좀 불편해하고 이렇게 좀 저항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립대 교수인데 저항할까 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갖다 주는 사람 있어? 없지만 뭐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척하고. 그 가능성이 어딘데 그래도. 가능성과 그 희망. 이론적으로만 가능성이 있지 현실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론적으로 아예 그 가능성을 막아놓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그래도. 네, 그래서 이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뭔가 이 법이 그렇게 되면 2천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된다. 맞아. 그런데 법을 우리가 비판할 때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넓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형법이나 민법은 전 국민이 다 그렇죠. 대상이에요. 바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온 국민이 다 14세 이상이면은 다 이제 그럼요. 형사법 대상이 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법들이 더 집에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거고 오히려 이 법이야말로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애초에 그럼 김영란법대로 가더라도 1,500만 명 이상이에요.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적용 대상이 넓다 좁다라는 것이 중요한 어떤 흠결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난 너가 좋은데 너무 아무하거나 아무한테나 웃어주니까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싫어하면서 딴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 그 두 번째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너무한 거 아니냐. 과도하게 이제 그 개인의 자유를 공직자의 따님 되는 분한테 선물을 하려는데 100만 원 넘는 거 하면 걸리냐? 이제 안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적용 대상 이 공직자뿐만 아니고 그 가족까지. 예, 가족까지도 왜냐면은 이제 돈을 더 전달할 때 본인에게 직접 주면은 이제 걸리니까 맞아. 그 이제 그 부인이나 혹은 이제 그 자제, 아들이나 딸이나 뭐 그 사람의 아버지나. 통장에 돈을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 아들 딸이 개인적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돈까지 다 이 법에 의해서 문제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이 청탁이나 부당한 금품 수수를 갖다가 건절하는 게 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따님이 애인한테 선물 받았다고 이 법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그 서로 사귀는 연인 관계에서 100만 원이 넘는 선물을 하는 거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근데 정치인인데 근데 이제 뭐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면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그 공직자의 딸에게 무슨 다이아몬드를 하나 줬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의심해야 마땅한 것이지만 몇 년씩 사귀던 사람이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했다고 뭐 좀 이렇게 뭐 가방을 하나 선물했다. 뭐 그런 거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는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공직자가 있는데 친구예요. 대학 동창 동기. 근데 걔가 좀 어려워.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한 500만 원을 보냈다. 그럼 그거는요. 지금도 예를 들면은 그런 정치인에게 그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정치인에게 주는 돈은 그 어떤 방식으로 돈을 또 어느 액수까지 줘야 되고 어떻게 공개하느냐 또 신고해야 되느냐 다 정해져 있거든. 그것이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부당한 어떤 그런 정치 자금을 주고받는 걸 건절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공직자는 마땅히 그에 대해 준용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내가 공직자인데 내 친구를 누가 도와줬어요. 그 친구가 어려워서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그 돈을 나한테 줬으면 문제가 돼. 내 친구가 돈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줬으면 둘 다 걸리는 거지. 그렇지만 그 친구가 생활이 어려워서 또 다른 친구가 도와줬다. 그걸로 그냥 친구들 사이 미담이지 뭐 그런 거는. 그리고 뭐 치료비라거나 주거비라거나 이런 어떤 그 친족 간에 주고받는 돈, 도와주는 돈이라거나 또는 동창회라거나 뭐 친목회 향후에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거둬서 어떤 명분 있게 전달하는 돈 이런 거는 다 예외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새로 만든 경조사 부조하고 이런 거는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이게 경조사를 치러야겠네, 그럼. 네. 그게 너무 이제.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김영란법이 걱정하실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직자가 되면 과도한 선물을 받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야, 다른 뜻 아무것도 없고 너가 좀 뭐 공직자로서 깨끗하게, 잘하라는 뜻으로 내가 좀 도와주는 거야. 라고 돈 1,000만 원 줬다고 쳐봐요. 이 친구는 실제로 나 청탁도 안 한다고 뭐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받으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받으면 더 좋아. 마음이 따뜻하고. 괜히 받아놓으면 그 거절하면 친구하고 인간관계 깨질까 봐 어쩔 수 없이 받았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게 이제 법을 핑계로 대면 좋잖아요. 예전에 정치인들이 다 줄에 서러 다니고 초상집에 봉투 주고 다 했다가 이제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법으로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은 있어도 법이 이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면 편해지는 거예요. 진짜 돈 먹을 생각이 없다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전에 뭐 이 장애인 쪽을 도와줬는데 그 법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도와줬는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그 협회에서 500만 원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못 받는다 가져가라. 이런 돈 안 받는다 했더니 합법적으로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정치 자금으로 그러면 자기들 이름 걸고 내는 걸로 하겠다. 그래도 저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힘든 분들인데 힘든 분들인데 뭐 해야 될 일을 한 걸 갖다가 그렇게 또 이렇게 뭐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돈까지 받아야 되는 해서 안 받았고 또 안 받았지만 그때 또 그 해 제가 모금액은 다 채웠어요. 그냥 마음만 받으면 되는 거지. 나도 복지부에 있을 때 어떤 굉장히 어렵게 근데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입법이 외국에서도 선례가 있나요? 많죠.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해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대한항공에서 그 국토부 임직원들 외국 갈 때 한 200만 원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독일에서도 그거 큰일 나지. 그거는 큰일 다른 나라 같으면 그 바로 파면이에요. 독일에서 누가 그랬지? 그 마일리지 개인적으로 썼다가. 그걸로 해가지고 그 장관이 주지사가 날아갔어요. 그만뒀잖아요. 네. 아니 어떤 주지사는 자기 관저에 있는 정원사를 사저 정원 손질시켰다가 사임한 주지사도 있어요. 그런 것도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 정말 좋은 마음에서 공직자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 당연한 직무 수행이었지만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거. 그때 저는 아주 이따만큼 금열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공무원 통해서 보내왔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 보고 뜯어보라고 그랬어요. 뜯어보았더니 막 팔뚝만한 금열쇠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마음은 받았으니까 이거 받으면 이제 정부에 신고해가지고 국고로 귀속시키든가 아니면 내가 집에 가면 난 그냥 잡혀가는 거니까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준 사람들은 특별하게 청탁하려는 뜻이 있어서 준 게 아니고 고마워서 준 건데 그런 것도 받고 나면 다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으로도 공무원들은 5만 원 이상의 선물은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지키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안 지켜도 지금 처벌법규가 굉장히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포괄적 뇌물죄를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나 사회적 권력 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확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법을 만들어 놓게 되면 다 편해. 이제 법이 이러니까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괜히 안 준다고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안 받는다고 해서 인간관계 깨질 이유도 없어요. 피차 편한 거니까. 예. 지금 뭐 제가 특정한 말씀을 드려서 좀 그거 할지 몰라도 그 지방에 이제 이 작은 도시일수록 보면은 그런 군청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인사비리. 예, 그러면은 또 그리고 공사 같은 거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정부 보조가 나오는 이제 전통 가옥 같은 거 이게 수리하고 이런 거 이제 하게 되면은 그 행정기관은 말단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진행 과정에 대한 체크만 하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장이 인사하러 와야지. 공사 가액의 1, 2% 정도는 기본 그런 얘기를 다 공공연하게 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는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이 다소 좀 이렇게 이제까지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이런 어떤 감시망 없이 대충 해왔기 때문에 이제 부정부패가 그만큼 만연되기도 했던 것이기 세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저절로 대답이 됐네. 이게 개인의 자유를 또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많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법이에요, 사실은. 예, 그 문제는 제대로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어떤 분 일을 좀 도와줬는데 로션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상품권이 들어있는데 액수가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그 뭐지 책에다가 책을 또 따로 사서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인이 갖다 드리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책을 사서 거기다가 상품 끼워가지고 부인 갖다 드리시라고 그래서 돌려준 적이 있는데. 그 직무상 연관이 있어요. 그냥 선물 아니야? 응? 그냥 선물 아닌가? 그렇지. 근데 로션은 선물로 내가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액수가 좀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돌려준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게 걸리는 거죠. 나중에. 뭐 그렇죠.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데 그냥 받지. 근데 그게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거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에서 그것까지 간섭하려고 한 건 내가 한 일에 비해서 좀 많았어요. 아니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 좋겠지. 내 같으면 그냥 받는다. 보건복지부 장관 그만둘 때 이제 그만두는 분이니까 이제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라고 이렇게 거액의 전별금을 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관행상 자기들이 평소에 돈을 모아서 그 전에 가던 사람들 줬으면 이제 이치상 문제가 안 되는데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그건 엄격하게 그것도 걸리나요? 걸리죠.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못 하는 거고. 아니 근데 그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지역 유주들이 모아서 주는 뭐 그런 일이 그거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 그런 어떤 관례들도 정부에서는 전별금 같은 게 옛날에는 뭐 전두환 방송이니까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할 때는 뭐 누가 오면 대신 징역 살고 오거나 뭐 욕 먹고 오면은 뭐 봉투 주면 공이 하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붙었다 뭐 한 1억 주지 않을까 10억 한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있을 때는 정부에는 이미 그게 없었어요. 이제 뭐 있냐면 이임할 때 평소에 국무위원 회비를 내요. 10만 원씩 매월 10만 원씩 국무위원 회비를 내고 친목회 퇴임할 때 되면 기념패를 줘요. 기념패에 이제 그 퇴임할 당시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부총리 국무위원 명단하고 사인이 쭉 들어가고 위에 이제 그동안에 애썼다 뭐 같이 일해서 좋았다 이런 내용 해서 맨 위에 이렇게 그 국무위원 문양 금으로 만든 거. 금? 예, 그거 한 10돈 될래나 5돈, 10돈 되는 거 그 정도 있는 기념패를 주고받는 게 다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1년 4개월, 5개월 재임했으니까 170만 원 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가끔 친목회라고 모여서 밥 먹고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자기 돈 자기가 가져가는 그렇지. 거죠. 그게 이제 친목회지 원래.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지. 그렇지만 어디서 뭐 장관이 이임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라든가 유관 기업 이런 데서 천조금 모아가지고 막 돈이 엄청 나가는 그런 금 열쇠를 준다든가 금 송아지를 준다든가 이러면 그건 딱 걸리는 거지. 그렇구나. 그런 거 없어야 돼. 피차간에. 예. 어쨌든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제가 볼 때는 뭐 이 법사위에 또 만만치 않은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 법안의 핵심 내용을 왜 법사위에서 간섭을 하냐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뭐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작구나 이제 문안 정리만 하게 되지 법의 본질적 내용은 손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작구, 문안,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이게 법사위에서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법사위가 아주 만능이야. 자기들 생각에는. 무슨 법이든 오면 거기서 붙들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야. 예, 그래서 사실 이 법은 아직까지 이제 미생입니다. 미생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아직 한 집밖에 못 났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살아서 국민 곁으로 올 수 있도록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지하면 되겠군요. 의원. 그럼요. 네. 김영란법 지지해도 되는 뭐 소소하게 이런저런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게 해야 돼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문즉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의 정문즉답 많은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넘어갈까요? 재밌는 분을 모셔가지고. 예, 아주 재밌는 분을 모셨습니다. 기대하십시오.